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파이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준 앵커의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이번에는 이 자리에 잠시 앉게 됐는데 뉴스를 파헤치고 이슈를 분석한다는 보도와 와이드 프로그램의 고민과 당위는 놓치지 않는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좀 논해볼 텐데요. 네 분 나오셨습니다. 김광진 전 국회의원, 진성호 전 국회의원,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손수호 변호사 소개드린 차례대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귀국을 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관심도는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관련된 의혹,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정유라 씨의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은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광덕 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유라 씨는 어떤 상황으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정유라 씨가 그러니까 토요일 날 새벽 1시 한 25분쯤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서 이제 자기 소감을 밝힌 뒤에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죄송하다고 그동안에 자기 댓글을 뭐 돈도 실력이다 뭐 이런 류의 발언에 대해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뭐 약간 고개를 숙이는, 왜냐하면 이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속으로 이제 기분이 조금 풀린 거죠. 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그러면서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어머니가 소유로 돼 있는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미승 빌딩으로 갔어요. 가서 그날 간 뒤에 좀 다시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이경재 변호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3시간 반 가까이 외출했던 거를 제외하고는 계속 미승 빌딩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계속 머물고 있느냐 하면은 일단 언론의 접촉을 피하기 위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은 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이제 다시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다른 언행을 잘못해서 빌미를 잡히는 이런 거를 좀 덜 제공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몸조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정유라 씨가 그 미승 빌딩에 간 뒤로는 엘리베이터 그 6, 7층에 머물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이제 작동이 안 되고 이제 그래서 언론들이 주변에 기자들 한 20, 30여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유라 씨가 잠시 모습을 드러냈던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떤 얘기가 좀 취재진하고 오갔습니까? 진성호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 정유라 씨가 나온 것은 이경재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 외출한 거죠. 그리고 이제 기자들한테는 상당히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은 듯한 모범답안만 이야기하고 갔는데 네. 그 중에는 아마도 그 본인이 공항에서 인터뷰했을 때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화여대에 대해서 가본 적도 없고 전공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게이트를 통해서 그럼 이화여대 들어가고 싶으면 또 누군가는 피해를 봤을 텐데 정말 무책임한 소리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화여대에 못 들어간 다른 분께는 미안하다고 했는데요. 뒤늦은 눈물이고, 또 하나 지금 주말에 SNS상의 이제 여론을 보면 정유라 씨가 물론 뭐 구속되고 안 되고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과연 그러면 검찰이 베스트를 다 했느냐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국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80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정유라 씨를 소환하는데 그 검찰 수사관 등 5명이 갔으니까 그렇다면 정유라 씨 비행기값만 국가가 대신 내줬지 구속도 못 시키느냐. 뭐 신정아 씨 정도 케이스 빼면 거의 대부분이 저렇게 이제 외국에 있는 피해자를 소환했을 때는 구속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네. 뭐 국민들이 다 기억합니다. 인터폴의 적색 뭐 경보까지 뭐 내려가지고 데려왔다는데 들어오자마자 구속 기각됐다. 게다가 국민들이 언론에서 본 것은 범죄 수익 은닉이라든지 외환관리법 위반이라든지 굉장히 혐의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대 입시 부정하고 청담고에 대한 업무방해 이런 것만 신청해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검찰이 지금 윤석열 검사장이 온 뒤에 너무 태업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까지 지금 인터넷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검찰이 해야겠지만 저는 국민들의 이 이의 제기가 상당히 합리적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검찰은 앞으로 어떻게 이제 보강수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국민들의 의구심에 대해서는 답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유라 씨 관련해서 진 전 의원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셔서 손수호 변호사께 바로 질문을 이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그러니까 5달 정도 걸려서 정유라 씨에 대해 어떻게 송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사법 공조를 펼친 바가 있는데
정작 뭐 구속이 뭐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이다, 답이다라고 내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로 길목으로 점쳐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국민들의 의아스러움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국교에서 국교에 도피하고 있는 또는 체류하고 있는 그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고 또 해당 국에서 어떤 결정을 받아서 우리나라로 송환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구속 수사가 됐죠,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게 범죄인 송환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이 되는 건 아닙니다. 별도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으로 해당 사건, 해당 인물에 대해서 구속 사유가 존재해야 구속시키는 걸 맞아요. 그런데 해외에 있는 사람을 이제 범죄인 인도 청구까지 할 정도라고 한다면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법원에서 다르게 본 것이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검사가 조사를 더 철저히 해서 기소 여부를 가린 다음에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그런 수사의 하나의 수단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번에 판사는 이렇게 본 거죠. 이게 구속 사유는 아니다. 아무리 그 국외에 도피를 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도피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또 죽어도 뭐 부정하지 않다라고 보아서 구속 사유가 없다고 본 것이고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구속영장은 이제 발부되지 않았죠. 그리고 재청구를 해도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재판 결과 1심에서 또는 그 구속심에서 상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구속이 되었다 하더라도 뭐 재판 결과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법감정으로 보자면은 당연히 구속시켜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그래야 좀 속 시원할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할 남아있는 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얼마나 더 성과를 낼지 또 그로 인해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지까지 그런 결과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쭉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법감정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뭐 소위 말해서 법률적인 지식으로 한번 얘기를 더 해보죠. 마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재판부 측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정 씨가 가담한 경위나 정도가 미흡하고 기본적 증거 자료들이 수집된 점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뒤에 부분은 조금 뭐 어려운 얘기고 수사 과정에 대한 얘기니까 차치하고서라도 가담한 경위나 정도가 미흡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변호인 측 그리고 정유라 씨 측에서 나는 가담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뭐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만 그걸 못했다고 해가지고 구속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검사가 범죄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야 됩니다. 검사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미진하다. 아직 안 되었다. 충분치 않다라고 판사가 판단한 것이고요. 무죄를 피의자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네. 그리고 또 검사가 범죄 사실의 존재함을 소명해야 되는데 그 증거로 해야 되거든요. 기타 다른 그럴 것이다 추측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한 걸로 보이고요. 물론 어떤 판사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편차가 사실상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영장을 발부한 그런 그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이라는 점을 볼 때 뭔가 흑막이 있거나 뭔가 이상한 일이 있거나라기보다는 객관적인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일단은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반론을 하나 예. 할게요. 그런데 지금 손 변호사님 말씀처럼 저는 판사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에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지금 검찰이 한 거는요. 청담고등학교에 있었던 일하고 이화여대 입시 부정에 대한 것밖에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정유라의 죄는 이렇습니다. 자, 삼성이 어쨌든 수백억 원 돈을 갖다가 최순실 쪽으로 줍니다. 그중에서 수십억 원은 실질적으로 정유라가 독일에 있을 때 씁니다. 말도 타고 생활비도 하고 심지어 이제 보도된 걸 보면 100만 원에 달하는 아기 침대라든지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돈까지도 삼성이 보낸 돈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돈을 쓰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다면 과연 삼성이라는 글로벌 컴퍼니가 수십억 원을 갖다가 이 정유라의 말을 위해서 줬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구속영장 칠 때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었습니다. 또 하나, 지금 그동안에 굉장히 오랜 시간 정유라 씨가 외국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크루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말도 움직이고, 강아지 열 몇 마리.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었을 거 아닙니까? 게다가 호텔, 집,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정유라 씨 이름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유라 씨와 그 관계자들이 머물렀던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외환관리법 위반 의혹 충분히 있는데
제대로 했는가? 심지어는 우리 법무부가 독일에서 자금 세탁 혐의로 수사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중한 죄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이번에 검찰은 그런 거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이대입 시 청담고 그 영업 업무 방해만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판사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미리 축소해서 구속영장을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기 때문에 손 변호사님의 설명처럼 판사의 문제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판사의 그 기약 사유도 보면 아들 문제 이런 것들이 그런 데 있습니다. 사실상 해석해 보면. 그렇다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영장을 치고 판사는 그게 응답하듯이 지금 정유라 씨의 변호인들이 노렸던 그게 화답하면서 풀어준 거기 때문에 네. 적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에는 손 변호사께서는 그러니까 판사의 판단은 이러한 것이고 검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석으로 들리는데 어쨌든 그 말씀하신 건 좀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제기된 정황들에 대해서 자금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왜 따져보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이 남는 건데 예. 김 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뭐 그걸 어떻게 볼 거냐의 차이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뭐 말씀하신 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달리 생각해 보자면 사실 지금 이화여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관계자들이 다 구속되어 있고 뭐 형량도 나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국내 법정 안에서는 이 문제는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고 사실 외환관리법 위반 문제는 새로운 증거들이 이제 막 나와야 되는 시점이고 그게 이제 정유라 씨를 통해서 비롯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구속을 시키는 것이 더 급선무인 상태라고 생각해 보자면 가능한 범죄에서 먼저 시작하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까지 모두 거론해가지고 괜히 기각되느니 일단 가능한 범죄에서부터 시작하자라고 아마 시작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일반적인 국민이 생각하는 법감정과는 좀 너무 벗어난다. 그리고 해외에서 이렇게 범죄인을 송환할 정도의 상황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바로 풀어주게 된다면 과연 다음부터도 외국의 공조가 이렇게 잘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점까지 같이 고민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의견을 좀 이야기하자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유라가 불구속된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또 불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영장이 2번 기각이 됐는데 네. 어찌 보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사 2사람이 사실 영장이 기각된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아까 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제대로 과연 수사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 은폐와 방조의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그런 경우이고 또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어떻든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피의자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번 농단 사건의 여러 가지 삼성에서 준 돈을 좀 직접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과연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이번에 영장을 칠 때도 보면은 영장을 신청할 때도 아까 말한 것처럼 외환관리법 위반이라든가 삼성에서 승마 지원 78억 받은 거를 어떻게 수혜해서 썼느냐라는 그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이런 것들을 이번에 구속영장 사유로 제시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국내에 와서 조사를 할 시간이 없었던 게 미국 덴마크에서 비행기를 타자마자 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버렸기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수사가 충분하지 않게 한 뒤에 아까 했지만 2가지 혐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 학사 비리와 관련된 거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청담고 그 문제, 소위 그래서 그 2가지 문제만 했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판사가 그런 과연 가담 정도가 중하냐 하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잠시 뉴스 속보 전해드리면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 관련한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들은 해당 자막이 좀 나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관련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네. 정유라 씨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을 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공항에서 기자회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은 삼성이나 승마협회가 지원했던 6명 중에 1명으로서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승마 선수가 누가 있습니까? 정유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유라의 말 자체가 비타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블라디미르 이런 것들이 뭐 사고 팔고 했는데 합치면 수십억 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삼성 소유건 아니건 간에 실질적으로 정유라를 위한 거로 볼 수 있는데 지금 공항에서 저렇게 말하는 거는 검찰이 수사를 갖다가 비웃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검찰도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정유라가 원해서 지금 들어온 겁니다.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저는 검찰이 대비를 못하고 있고 또 지금 정유라를 수사해야 될 윤석열 지검장 밑의 서울중앙지검은요 굉장히 어수선하다고 합니다. 네. 검찰들이 지금 인사를 앞두고 굉장히 이제 일을 손에 놓고 있겠죠. 예. 아마도 그렇다 그러면 검찰이 준비를 제대로 못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체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를 타자마자 10시간을 갖다 포기하고 바로 체포해버린 겁니다. 대개의 경우는 이 평론가들이 이 프로에서도 많은 변호사들은 영장을 갖다가 언제 치느냐, 체포를 언제 하느냐.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체포할 거라 그랬는데 예. 왜 미리 쳤겠느냐. 우리는 그래서 검찰이 상당히 많은 증거 자료가 있고 자신감 있나 보다 했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검찰이 제대로 못한 거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때는 검찰들이 다 이제 뒤로 설명을 합니다. 뭐 최순실이가 들어왔을 때는 곰탕범원까지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이. 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정유라 씨가 이 구속이 기각된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돌아가는 현상에 대해서 언론들도 보면 비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뭐 알겠습니다. 정유라가 말 잘한다? 전 이런 거는 저는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 얘기로 마냥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 법치주의를 존중한다라는 전제를 하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일반인들의 어떤 생각, 논리적인 흐름까지도 막을 수는 없다라는 취지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계속 뭐 검찰 쪽의 얘기, 또 법원 쪽의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법원 얘기를 잠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 씨의 어떤 눈물 호소 전략이 좀 먹힌 측면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들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의 어머니는 구속된 상태. 그리고 아버지는 현재 뭐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가족 관계에 관한 설명이 조금 통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일각의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정 씨가 아들에 관련해서 밝힌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그 내용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언제쯤 입국합니까? 제가 아들 입국 날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린 아기를 둔 모자가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네, 이런 변호인의 설명도 있었고 정 씨 본인의 설명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전략들이 먹힐 가능성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판례가 어떻습니까? 판례라는 표현은 취소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죠. 그런데 이게 부수적인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다른 모든 구속 사유가 존재하는데 단순히 저런 사정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경계선에 있는 상황에서 기타 그 가족관계라든지 현재 뭐 부양해야 되는 노모가 홀로 계시다든지 이런 것도 감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단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뿐만 아니라 형량을 결정할 때도 또한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법원의 그런 그 결정을 볼 때 이게 피의자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아마 또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정유라 씨 그리고 또 변호인이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될 것은 단순히 어린 아들이 있다는 점, 또 모친이 이미 구속돼서 재판 받고 있다는 점 때문에 불구속 결정 나온 것은 아니고요. 네. 기타 그 검찰 측의 준비 그리고 범죄 사실 소명 등 기타 자료가 현 시점에서는 미진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봤던 그런 가족관계 등은 거기에 더해진 그런 그 부수적인 요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검찰은 앞으로 계속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다시 말해서 뭐 재청구를 하게 될지, 구속영장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정유라 씨 변호인과 그리고 정유라 씨가 한 발언들이 있죠. 이거 한번 다시 묶어서 보고 관련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라는 자기 일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허탈감을 주게 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신 거세요? 네. 어떤 부분이 특히나?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드릴 말씀이 없어서 네, 여쭤보시는 거에 다 정확히 되게 대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법정에서 직접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우시면서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 부분 중에서 뭐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미안하고 뭐라 하셔서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게 되셨는지. 제가 이제
또 SNS에 안 좋은 글도 올렸었고 그게 공연성이 있던 누구를 향한 글이었던 어쨌든 잘못된 글이는 확신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네, 저도 아이가 있지만 제 아이한테 누가 그런 말을 하면 정말 기분 안 좋을 것 같고 속상할 것 같고 정말 죄송하고 이제 예, 상당히 뭐 로우키 전략이라는 표현을 써도 네. 될는지 모르겠지만 좀 가다듬은 듯한 인상을 줍니다.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를 고려해서 뭐 재청구를 하게 될지 말지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은 지금 현재 보강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수사를 사실 좀 짧은 시간에 사실 대충 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강 수사를 통해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 그러지만 저는 뭐 영장을 재청구할 거로 분명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수사를 이렇게 제대로 철저하게 안 하고 불구속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검찰이 이 선에서 마무리할 경우 검찰의 그 굉장히 부실 수사했다는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의식한 검찰이 역시 보강 조사를 통해서 영장 재청구를 분명히 저는 할 것으로 보이고요. 과거에도 보면은 오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도 특검에서 영장이 기각돼서 다시 검찰에 와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다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어떻든 뭐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검찰은 그러한 거를 다 청구하게 될 것이고 정유라 씨는 지금 바로 말한 것처럼 목소리 톤이 좀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지금 불구속된 상황에서 좀 몸조심해서 다시 빌미를 제공하지 말자라고 하는 로우키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약간 온도차가 있긴 합니다만 글쎄요, 뭐 여론 재판이라는 말은 성급히 쓰기는 어렵습니다만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신중히 봐야 될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영장을 다시 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알아서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영장이 기각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분이 무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미 이제 불구속으로 수사를 계속적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혼자 하는 재판이 아니라 이미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해도 일주일에 4차례씩 재판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재판에 증인으로까지 나가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정유라 씨는 그 모든 재판에 어찌 보면 다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지금 수사가 시작되는 이제 이 시점부터는 어떠한 증거들이 또 새로 추가적으로 나올 것인지 그리고 본인의 발언으로서 새로운 것들이 어떻게 생겨날 혐의가 추가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 검찰도 잘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주역으로 꼽히고 있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최순실 씨 관련한 얘기도 해보게 될 텐데요. 최순실 씨의 뭐 계속해서 변해지는 답변, 또 행동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 흥미 위주의 접근이 된다라는 비판도 있겠습니다만 최 씨가 계속되는 재판에서 조금 달라진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조금 온도에 무게감을 두고 이 같은 부분에 무게감을 두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달라진 모습들이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손수호 변호사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뭐 3단 변신이라는 표현도 뭐 거칠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벌써 7개월쯤 전이네요. 작년 10월 31일에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검찰에 왔습니다. 처음 조사를 받았죠. 그때만 해도 굉장히 좀 위축되어 있고 또 울먹이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주구주제를 지었다.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국민들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뭐 순조롭게 자백도 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겠느냐라는 일각의 예측도 있었습니다만 보기 좋게 뒤집었죠. 그러면서 끝까지 자백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특히나 이제 그 지난 1월 말경에 이제 특검에 나오면서 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죠. 굉장히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취재진이 있는 가운데서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본인의 억울함을 이제 호소했는데요.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굉장히 놀라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기소되었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4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여러 차례의 공판 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진행될 텐데요. 이런 과정에서는 뭐 특검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억울함이 너무 커서 그런 것인지 직접적으로 출석한 증인을 신문합니다. 그러면서 뭐 원하는 그런 굉장히 간결하게 핵심을 찔러서 질문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태도와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흥미 위주의 접근이라고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판사님이 보기에 이 피고인의 말을 믿을 수 있구나, 못 믿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 중에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피고인의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유죄 판결을 선고한다면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이 피고인이 어떤 태도이고 어떤 말을 했으며 재판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단순한 흥미적인 적분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번 사건을 한번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뭐 그런 좋은 그런 접근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순실 씨의 입장 변화를 좀 알 수 있는 가장 최근의 내용은 뭐 재판이니까 비공개라서 보일 수는 없겠습니다. 영상에 대한 비공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관련 내용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뭐라고요? 여기 누르고 있어. 혹시 여전히 강한 수사 받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뒤를 지켜 살게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수사 특검이 받고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운동개입을 발표하고 사례를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지까지 다 어리선장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피청구인이 문화융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증인이 문화체육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세요? 아니, 기억 이거 안 굉장히 나시죠? 의도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무슨 국정을 대통령이랑 상의를 해서 이끌어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단순 의견만 필요했지, 전체를 끌고 가거나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증인. 아까 그거 물어보시지 증인,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닙니다. 그렇게 물어보질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네,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적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인 사실관계를 흔듦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공소사실을 흔들 수 있다. 이런 측면에 대한 우려, 시각이 있을 법한데. 먼저 말씀 주시죠. 최순실을 보면 어쨌든 카리스마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쓴 것 같은 게 처음에는 저렇게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고 일단 이제 머리를 숙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난 뒤에는 또 다른 방법을 한 게 묵비권 행사입니다. 특검 가서 말 안 합니다. 그 다음에는 특검이 불러도 이제 안 갑니다. 그 다음에는 저렇게 특검을 갖다가 꼭 마치 자신이 과거에 무슨 민주운동을 한 투사처럼 저렇게 고함 지르면서 언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법원에서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 법원에서 깜짝 놀란 게 그겁니다. 고영태에 대한 신문인데 그때는 굉장히 흥분해서 아니 당신이 마약을 해가지고 뭐 이름도 못 바꾸지 않았냐고 호통을 치니까 판사가 호통 치지 말라고 주의를 줍니다. 그 정도로 이제 최순실은 시간이 끌면서 이제 적응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 법조인들 말로는 반 변호사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당계에 3년의 풍어를 울린다는 것처럼 본인이 법조인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빨리 적응하고 변호사가 하는 것을 유사하게 흉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점은 상당히 효과를 본다는 이야기도 하는 걸 보면 저분이 이제는 한 6개월 정도 재판을 받다 보니까 나름대로 노하우도 생기고 또 이제 정인들을 보면 이 사람 아마 생각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나랑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쉽게 누릴 수 있다고 하면 강하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만만치 않다 그러면 또 적당히 하고 해서 지금 최순실 씨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자신을 위한 변호권은 모든 것을 지금 동원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화면으로 앞서 준비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앞서 질문한 맥락을 이어가면 증인으로 나온 사람에게 제 딸이 이화여대에 가 있는지도 모르지 않았느냐 또는 나를 실제로 대면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당신의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이끌어내고 있단 말이죠. 예, 이제 마지막 부분쯤에 이제 아까 말하는 소위 말하는 3단 변신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계속 이제 법리 논쟁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3단 변신의 차이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 30일 그리고 올해 1월 25일 그 최근의 재판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동일한 재판이 6개월이 지난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같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연관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최종적인 탄핵이 이루어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불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박근혜 대통령에게 화살이 몰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판단이 되고요. 1월 25일 정도만 해도 이제 헌재의 재판이 명확하게 막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때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측의 대리인들, 변호인들이 했던 수법처럼 법리재판으로 끌고 가지 않고 이것을 정치재판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형식을 취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그것을 공조해서 같이 따라왔던 것 같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힘이 없어졌고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헌법재판소에서의 재판의 상황들이
법리 재판을 포기했을 때는 더 이상 우리가 유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부터는 말 그대로의 재판정 안에서의 법리 다툼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관계자들 간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최순실 씨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뭐 변호사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항들을 꼬집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최 씨의 이런 답변 수준이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다. 아무튼 답변 내용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재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최순실 씨는 이게 답변뿐만 아니라 이제 또 질문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을 앞에서 자기가 질문도 하고 네. 답변을 하면서 자기 최순실 씨 생각에는, 나름의 생각에는 자기가 이걸 혐의를 조금이라도 벗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교묘하고 좀 약은 이러한 머리를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게 과연 재판부가 과연 그런 것들의 진정성을 과연 또 얼마나 인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런 거를 더 혐의를 벗기 위한 여러 가지 얕은 수라고 생각한다면 더 중한 죄를 더 선고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게 또 어느 정도 먹힐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떻든 이 최순실 씨가 지금 현재 언론들에 따르면 3단 변신을 해왔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4단 변신을 해온 것 같아요. 처음에 지금 보면은 주눅 들었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는 항변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단계였다가, 그 다음에 호통을 치고, 지금은 이제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또 하나는 굉장히 그러한 간결한 질문을 통해서 자기 혐의를 벗기 위한 이런 거를 혼용하는 이런 형태인데, 대표적으로 이 마사회 본부장한테 자기를 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본 적이 없다라는 예. 이런 답변을 신문에서 봤고 본 적은 없다, 뭐 이런 답변을 유도해내는 이러한 거라서 이제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이제 아까 말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 적응력이 빠르고, 또 제 혐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사와 재판을 갖는 과정에서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속성으로 여러 가지를 이 분위기를 숙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의 전략은 모르쇠와 전면 부인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분명한 거는 이런 자기 머리를 쓰면서 하는 죄를 벗기 위한 노력하는 것까지는 뭐 피고인의 그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죄를 인정하면서 국민들한테 고개 숙이는 그런 자세를 지금 보여야 그래야 오히려 혐의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스타일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덧붙이면요. 네, 짧게 어쨌든 부탁드릴게요. 최순실은 간단치 않은 게,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검팀 검사가 최순실이가 질문할 때 끼어들려고 하니까, 자, 제가 물을게요. 기다리세요. 그럽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재판정에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럽니다. 거의 변호사 다 됐습니다. 게다가 저는 깜짝 놀란 게, 또 얼마 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같이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정유라 얘기를 하면서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맞은편에 있는 그 검사들에 대해서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 아니 그쪽도 돈 봉투 만찬 참석하는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도 뇌물죄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최순실은 그 검사에 대해서 웃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내공이 올라가, 이제는 자, 자신을 갖다가 이제 범죄 혐의를 이야기하는 검사들까지 웃지 말라고 다 하실 정도면 지금 최순실의 그 수준은 상당히 올라와 있다. 근데 검찰들이 과연 그러면 최순실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 이게 지금 숙제일 정도로 최순실의 지금 내공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뭐 변호사님 계시지만 이런 피해자를 본 적이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거칠게 표현하면 실효성이 꽤 있는 편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재판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 그 피고인이 여러 명의 증인이 나왔을 때 그 증인의 말 중에 지엽적인 부분 하나 공격을 해서 이건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건 아니네요. 약간 당황하게 만들고, 재판장도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주목하는 것 같고, 예. 이러면은 나는 무죄다. 나 무죄 증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건처럼 증인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증인 이외에 여러 가지 뭐 서증이나 기타 물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증인의 일부 증언에 대해서 약간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을 찾아내서 공격했다 하더라도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거든요. 아마 지금도 최순실 씨가 뭐 통쾌하면서 뭔가 일부 부분에 있어가지고 난 이제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마도 큰 부분에 큰 물줄기에 있어가지고는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첨언해서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한 얘기입니다. 역시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돼 있죠. 첫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후배 검사를 증인으로 세운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 반발이 있다고 해서 이거 어찌된 영문인지 주목을 좀 끌고 있습니다. 손 변호사가 일단 설명해 주실까요? 예. 우병우 전 수석이 지금 재판을 이제 받는데 위증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증이라는 게 그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위증으로 기소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우병우 전 수석과 함께 우병우 전 수석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이제 당시에는 이제 광주지검에 있었죠. 그 당시에 전화를 해서 우병우 전 수석이 전화를 해서 청와대와 해경 간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꼭 압수해야 하느냐, 압수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그랬는데도 실제로 청문회에서는 그런 적 없다. 단순히 사실 파악만 한 것이다. 라고 했고 그게 바로 위증이라고 해서 지금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 건데 이 재판에서 증거가 하나 제출됩니다. 바로 이 윤대진 검사가 특검에 출석해서 했던 그 진술서가 참고인 진술서가 증거로 제출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병우 전 수석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한 참고인 진술을 했던 자를 증인으로 불러서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 여부를 증인 신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당연히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현직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상당히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증언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검찰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그 불만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들은 아니 이 정도면 충분히 증거 동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증거 동의하지 않더라도 증언하지 않도록 뭐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본인과 가까운 관계이고 불리한 증언을 했으며 지금 현재 검찰에 몸담고 있는 검사를 왜 증언하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한 불만이 조직 내에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점이 또 아울러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윤 차장은 우 전 수석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한 셈이 되는 거죠. 근데 재판에 부르게 된다면 뭐 우 전 수석은 법꾸라지라고 해서 뭐 법률 내공이 소위 상당하다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굳이 부를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네. 근데 뭐 법률적인 거야 사실 우병우 수석이 훨씬 더 잘 판단하셨겠죠. 불리한 진술이라고 뭐 다들 인정하는 것이지만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진술 자체를 불리하다고 느껴지는 그 진술 자체를 인정할 때만이 증인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서 본인이 뭐 어떻게 다툼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더 명확하게 해보겠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직 검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 등을 통해서 실제 법정까지는 오지 않는 방법이 있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고 하는 고민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은 이런 상태가 초래됐을 때 이제 윤 검사가 재판장에 와서 새로운 것을 뭐 추가적 폭로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것인가. 이게 뭐 꼭 폭로로서의 의미가 아니더라도 재판의 법리 다툼을 하다 보면 재판장이 새로운 것을 질문하고 그에 답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청와대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전혀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특히나 우병우 수석과 관련한 이야기들은 전혀 뭐 증거든 대화록이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모든 사람들에게 우병우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점이야말로 저는 검찰 조직의 폐쇄성 또는 일반 국민이 갖는 어떤 박탈감입니다. 뭐냐면요. 당연한 얘기는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우병우 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한테 불리한 증언을 한 검사 후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인정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질심을 하는 것도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적인 이 형사사건이나 이런 데서는 당연히 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사화가 됩니다. 왜? 현직 검사를 갖다가 부른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검찰 조직은 대단한 조직이고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윤 차장도 대한민국 국민이 한 명으로서 당연히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 거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게 화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어떻게 우병우라는 사람이 구속도 안 되고 하는데 이런 절차들이 있었나를 갖다가 우리가 추측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인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이거 쉽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그만큼 대한민국 검찰은 특수한 조직이고 강력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 차장이 나와서 어떤 정언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병우 씨도 본인의 무죄를 위해서 변호권을 발동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탓할 필요는 없고 다만 국민이 궁금한 것은 진실입니다. 정말 우병우 당시 비서관이 현직 검찰한테 전화를 해서 수사 방해했느냐, 외압을 가했느냐 여기에 대한 진실을 갖다가 검찰 후배가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저희들은 기대할 뿐입니다. 네. 김 부장께서도 짧게 말씀.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이 뭐 옳고 그런 걸 떠나서 검찰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당연히 법원에 나와서 사실 여부를 진술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누가 옳고 그른 일을 분명히 따지는 게 원칙이고 검사는 검사가 진술했는데 이건 대충 인정해서 증인으로 안 불러도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검찰 내부의 일부의 불만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정치권 정치부장 출신도 계시고 이제 국회의원 정치를 업으로 삼으셨던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삼고 계시고 그래서 앞서는 좀 국정농단 사건 관련한 사회 분야 얘기를 좀 하다 보니 물론 정치권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손 변호사께 많은 질문을 할애한 점을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정치권 양상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이슈를 파헤치게 되는 거죠. 나머지 세 분의 역할의 기대가 매우 크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유한국당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은 비대위원장을 선출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안정기를 도모하는 모습이고 바른정당도 당대표 선출이 남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제1야당의 거치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겠죠. 이 와중에 유력 당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홍준표 전 대선 후보, 전 경남지사의 이른 귀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한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족한 탓에 여러분의 뜻을 받들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나 저희 자유한국당이 잘못을 한 바람에 대선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화면 보셨다시피 저렇게 즉답에는 당권에 나갈 생각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잘 안 들리셨을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고려했을 때 어쨌든 결과적으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본인이 마이크를 잡은 그 말 위에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구여권 출신 의원께 여쭤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예. 그래서 어제 홍준표 전 지사를 보면 몇 가지가 좀 다릅니다. 하나는 말이 짧습니다. 그동안에는 저런 장소에서 굉장히 말을 길게 하셨는데 어제는 짧고 또 하나는 고개를 좀 숙였습니다. 어쨌든 제가 잘못했습니다고 그 다음에는 내가 당권을 잡겠다 이런 말씀보다는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준비를 하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본인이 볼 때는 지금 나에게 별로 불리하지 않고 정말 괜찮다는 생각을 한 자신감으로도 보이고 또 처음에 이제 이 지지하는 분들이 오니까 조용 입을 닫으라고 조용히 쉿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홍준표라는 정치인과는 좀 다른 건데 저런 것들을 보면 지금 홍 전 지사는 나름대로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로서 뭔가 하겠다는 생각을 이미 굳히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 주변에 오신 분들의 분위기를 보면 홍준표 말고 대안이 있느냐는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게 저도 최근에 홍준표 전 지사를 상당히 비판하던 분을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차선책이다. 저분이 보수의 리더로 보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언어라든지 품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야당이다. 야당의 리더는 싸울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홍준표밖에 없다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지금 본인은 미국에서 나름대로 계산을 끝내고 편한 마음으로 들어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아까 질문을 좀 빼먹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시기에 그러니까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라는 거는 맞다고 보시는 거죠? 먹고 오히려 본인이 더 원하는 것은 추대해주면 더 고맙고 네.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 전 의원께서는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홍준표 지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대통령에 출마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당대표를 한번 내가 더 해봐야지. 지난번에도 한번 해보셨으니까. 예. 한번 더 해봐야지라고 하는 것에 국한할 만한 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물론 출마를 하든 뭘 하든 당선 가능성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조직력이나 이런 것들 갖추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또 하나로 보면 이제 지금 제1야당이 됐다고 합니다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내년에 총선이 있다고 하면 좀 무리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선 주자로서 뭐 당대표로서는 충분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대선 주자로서는 그렇게 그 자리에 목매야 되는 시기가 아닐 텐데 사실 뭐 잠깐 좀 휴지기를 갖고 어느 시기가 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래도 홍준표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할 때 불러주면 그때 돌아와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왜 지금 이렇게까지 마음을 조급하게 먹는 걸까? 지금 당장은 뭐 본인이 잊혀지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선 주자로서는 별로 좋은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위 이제 개파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향후 당대표의 어떤 경쟁 구도 프레임이 홍준표파와 반홍준표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사실 뭐 홍 후보한테 유리한 국면이 될 수도 있어서 이런 프레임 자체에 동의하시는지를 여쭙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개파 대립 구도가 좀 바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소위 대선 전에는 친박 대 비박의 대립 구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비박의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바른정당으로 가면서 이제는 대립 구도가 좀 달라지고 또 홍준표 전 지사가 대선 후보로 인해서 어느 정도 또 한계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득표율을 또 보여주면서 양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홍 대 친박 대 대결이다. 지금도 친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반홍이라고 그러면 너무 홍준표 중심으로 당의 구도가 이제 재편되는 건데 저는 친박 대 친홍의 대결 구도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친박은 과거에 보면 지금 현재 107명 의원 중에 대선 전까지는 친박의 의원이 한 60여 명이었는데 지난번에 탄핵 때 반대한 의원들을 계산을 해보면 한 60, 거기에다가 이제 기권까지 하면 한 60여 명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친박 의원들이 굉장히 줄었어요. 제가 보기에 한 20명은 최소한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친홍 대 친박의 대립 구도인데 현재 홍준표 지사는 제가 보기에는 다음 차기 대선 출마라고 하는 데서는 확실한 목표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 지방선거를 자기가 진두지휘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당권에는 도전하려고 하는데 저는 추대로는 어렵고 여기에 좀 다른 후보들이 거론되는데 친박에서 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지 않습니까? 홍문종 의원이라든가 유기준 의원, 심지어 범친박으로 원유철 의원, 그다음에 이제 비박에서 나경원 의원 이렇게 출마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세 사람 이상의 후보가 나와서 경쟁하는 구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홍준표 전 지사하고 안철수 전 대표를 비교하자면 두 사람 다 대선을 다음에 출마하겠다는 목표는 똑같은데 홍준표 지사는 가급적 빨리 당권에 나가서 내가 링에 올라가서 내가 싸우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좀 휴지기를 가진 뒤에 하는 게 여러 가지 충전을 더 한 뒤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서로의 약간의 셈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만약에 73 전대죠. 전대에 출마하면 그 임기가 2년 정도인가요? 2년이죠.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뭐 그 이후에도 다음 대선에 도전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 사이에는 그럼 뭘 하겠다라는 설사 예를 들어서 본인 입장에서는 추대를 해주는 뭔가 장밋빛 구상으로 이어진다고 치더라도 그럼 남은 기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게 135입니다. 뭐냐면 1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고 3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5년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 선거 1년 반 전에는 당대표를 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건 불공정 게임이니까. 그렇다면 홍준표 전 지사가 노리는 게 뭘까? 저는 대통령까지 되면 좋겠지만 그까지 지금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과거에 이제 언론에서 여론조사하면 당 대통령에 거론되던 분들이 누굽니까? 김무성, 뭐 남경필, 유승민, 뭐 오세훈 1등, 뭐 2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바른정당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홍준표와 겨룰 만한 인지도나 어쨌든 그 유명세로 보면 상대가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지사로는 물론 뒤로 물러날 수도 있지만 지금 타임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여론이 뭐냐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빨리 합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홍준표 정도의 대표면 바른정당에 있는 일부 의원들도 합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친박 핵심이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상당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른정당에 있는 분들조차도 지금 홍준표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홍준표의 계산은 뭐겠습니까? 내가 이번에 1년 뒤에 잘하면 좀 더 하는 것이고 못하면 또 참는 겁니다. 어차피 5년 뒤가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렇다면 홍준표의 계산은 확실한 것이고 또 하나 저는 홍준표에 주목하는 거는 저도 여당의 대표로서 대통령까지 되기에는 지금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언어나 품격의 문제가 있는데 야당의 지도자에서는 어떨까?
기억할지 모르지만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때 과거 한나라당에서 굉장히 저역수를 부린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재호, 홍준표, 김문수, 정영건입니다. 그러면 홍준표라는 분이 야당 때 한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느 정도 먹힐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좋다. 다만 저는 걱정되는 거는 홍준표 전 지사는요. 가정교사, 훌륭한 가정교사 여러분 둬가지고 본인의 어느 선택 버릇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어떤 정책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더 큰 지도자로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가정교사 불러가지고 교육을 받아라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홍 전 지사에 대한 충고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마치 이제 홍 전 지사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부각되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런 점은 선을 좀 긋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지지율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닌데 손수호 변호사께 여쭤보면 지금 바른정당과도 TK 지지율만 비교했을 때는 조금 뒤지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뭐 홍준표 전 지사의 귀국 현장만 보면은 굉장한 국민적인 호응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막상 또 수치를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과거 자신들의 어떤 굉장히 아성이었던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에 크게 뒤지는 것은 물론이고 바른정당에까지 밀리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해소하지 않고 당권 경쟁에 치중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그런 눈높이에서 더 멀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을 당 내에서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론조사는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저런 여론조사의 몇 프로 차이에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일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더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좀 잘못이라고 보고 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굳이 소개를 하면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 조건을 발표되기 때문에 못하는데 지난주에 저 조사는 이제 갤럽 여론조사인데 그 조사에서 이례적으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비슷했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에서 소위 바른정당이 약간 앞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나온 조사는 그거하고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느 당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팩트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나온 여론조사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2, 3%의 오차 범위가 있다는 걸 하고 지난주에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사한 건데 리얼미터 조사인데 거기에 보면 한국당은 2자릿수 지지율이고 바른정당 1자릿수 전국적으로 지지율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온 건 또 다른 양상이고 대통령 지지율도 지난주에 갤럽 조사는 80몇 %까지 갔습니다만은 이제 이번 리얼미터 조사는 처음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너무 이렇게 작은 숫자에 일희일비하거나 너무 의미를 부여하면 약간의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참고할 것 같습니다. 추세가 바뀔 수 있다 이 정도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제 보수 정치인이지만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조금 더 올랐을지는 모르겠으나 비참한 거는 맞는 겁니다. 어떻게 한 자릿수가 나옵니까? 국회의원이 107명인데 정당 지지율이 8%다. 그것도 갤럽 조사에서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홍준표 전 지사는 그래서 지금 출마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자, 내가 24% 땄다. 근데 내가 미국에 한 달간 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져서 이제 8%까지 오지 않았느냐? 내가 구하겠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 그 지지율이 좀 올랐다면 내가 귀국만 해도 이렇게 오르지 않느냐? 그쪽 주장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 어쨌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도 반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107명 국회의원을 가지고 갖고 있으면서 8%? 저는 그래서 지금 홍준표 지사든 누구든 간에 다음에 당대표가 되는 분들은 국민들한테 그동안의 보수 정치의 반성, 처절한 반성 없이는 그 신뢰를 획득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이고 지금 아까 대구 경북에서 역전되고 바른정당 이 부분이 사소한 숫자의 변화를 이야기한 것이고 자유한국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 이렇게 10% 초반대 이런 지지율 이런 것들은 과거에 이런 패배한 정당의 지지보다 굉장히 낮게 나온 거고 이러한 거는 보수의 굉장한 이런 굉장히 국정농단 사태 잘못한 거 이런 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좀 추세를 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제 또 하나 정치권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청문회 국면입니다. 새 정부를 어떤 내각이 이끌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국민들의 관심이 당연히 높고 그 부분에 대한 관심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당연한 것인데 새로운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러니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사실상의 비판 또는
비난 또는 검증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가론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있는 마당에 다른 얘기가 또 뒷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뭐 청문회를 보신 국민들도 다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김상조 후보가 뭐 18가지가 넘는 의혹이 있다. 문제점의 종합백화점이다. 막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막상 청문회를 해보고 나니까 다 해명이 되고 별로 문제될 것이 없네라고 하는 게 국민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아마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그 야당 의원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정파적인 입장들이 있다 보니까 청문회장에서는 공격도 하고 문제제기도 강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 막상 물어보고 나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 정도는 충분히 뭐 용인된다 혹은 답을 들어봤더니 충분한 해명이 된다라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해명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자유로운 공간에서 이제 얘기를 하셨던 것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제 김상조 후보자가 적격자로서의 능력은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속마음을 비추신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시각 정도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뭐 더 있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김상조 후보자가 정략적으로 정략적으로 비판을 한 것이다. 아니면 정말 내가 이거를 비판을 하기는 했는데 인간적으로 조금 미안하다. 이런 부분이 있다.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은데. 근데요, 저는 둘 쪽 다 일리가 있는 게 저희도 이제 야당이든 여당이든 간에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예. 여당의원도 사실 비판을 할 건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은 국민을 대표해서 나온 거지 평소 친한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개적인 속상에서는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사석에서는 한 번씩 오늘 내가 좀 너무 심했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과거 특히 이제 민주당이 야당일 때 더 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자유한국당이 김상조 후보자를 하는 걸 보니까 김상조 후보자 제가 볼 때는 내공이 상당히 높고 야당을 갖다가 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야당 의원들이 야당의 전투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오히려 저는 김상조 후보자가 야당 의원들한테 좀 너무 내가 세게 했나고 미안하다고 할 정도로 지금 야성이 약합니다. 그런 점은 있고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저랑 이제 대학교는 동기급 되는데 과는 뭐 저는 경영 그쪽은 경제인데 네. 들어보면 이분이 석사 박사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제 이대 사범대학을 나왔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교편을 잡고 남편 뒷바라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상조 후보자는 안 사람에 대한 미안함이 있고 또 안 사람에 대한 것들이 지금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이런 점은 저도 비판하고 싶은 게 김상조 후보자가 이 다운계약서를 쓰고 관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재벌을 비판할 때 개별도 관행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흠결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다만 자질면에서는 개인적으로 김상조 후보자는 정말 공정거래위원장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는 야당은 또 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걸 갖다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게요. 특히 당신은 어떤데 저 사람을 비판하냐고 하는 식은 안 되는 게 이 청문위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비판하는 것이고요. 과거 야당은 더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면에서는 하는데 다만 저는 이제 이 자질 문제에 더 비중을 좀 두는 것이 좋지 너무 지나치게 지역적인 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다만 이제 이번은 다른 게 이번은 과거에 했던 잣대를 하는 것이지만 그다음부터는 저는 뭔가 이 청문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환기시켜 볼게요. 그러니까 해명 자막 다시금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지목된 의원들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한 달락만 보기에는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소 좀 정략적인 취지로 좀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두 분은 청문회를 해보셨으니까 뭐 그런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가서 말을 겨누는 경우는 있는데 뉘앙스가 조금씩 그때마다 다르다. 어떤 식으로 좀 조절이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예. 신성호 의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답을 주셨는데요. 그 두 가지가 다 병행됩니다. 예를 들면 뭐 저희도 이제 뭐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각각의 상임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국방장관이다라고 하면 뭐 하루 이틀 보는 관계는 아니죠. 그래도 회의장에 들어서면 강하게 또 물어봐야 될 건 물어보고 질문할 건 질문하고 추궁할 건 추궁해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는 뭐 어쨌든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우리가 둘이 싸우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뭐 그런 인사를 주고받기도 하고 하는 것이니까 뭐 저 대화를 너무 과도하게 진짜 말 그대로 사과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저도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본인들도 약간은 이제 말을 흐리고 있지만
이런 거를 여당 의원들이 공개를 해가지고 뭔가 이제 소위 김상조 후보자를 변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게 뭐 이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야당 여야 국회의원이 다 마찬가지고 우리 심지어 언론인들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언론인도 그 심하게 비판 기사를 쓰면 상대에서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사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뭐 죄송하다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좀 그렇습니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이성적이고 그 국민 입장에서의 그런 지적한 거를 그게 되돌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뭐 이렇게 여당 의원이라든가 만약에 후보자를 생각해서 앞에서는 좀 이런 부드러운 말을 하는 걸 갖고 여기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는 분명하게 뭐 당에서 뭐 시킨 거를 해서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현재 김상조 후보자의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뭐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의 전투력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제가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계속 정치부 기자로서라든가 이제 부장으로서 취재해온 경험으로 볼 때, 네. 김상조 후보자가 뭐 인간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는 사람까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뭐 한 가지 의혹 때문에 물러난 사람들도 많아요. 과거 정권에서. 그래서 저는 동일 잣대가 적용이 돼야 되고, 공정거래위원장이면 재벌의 개혁을 위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재벌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고 그러려면 김상조 후보자는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제거된 게 확인된 게 4-5가지가 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본인과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는 뭐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너무 관대하게 살아온 게 아니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미는 좀 개인적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기사를 재밌게 봤는데 이 기사를 쓴 분은 제가 뭐 기자 이름까지는 안 봤지만 아주 국회를 잘 알거나 아니면 정말 순수한 분 같은 게 왜냐하면 저도 이제 국회의원 초선돼서 제일 놀란 게 뭐냐면 저는 문방이었기 때문에 가장 심하게 싸움을 많이 합니다. 저기 전병헌 뭐 이종걸 이런 의원들이 고함 지르고 막 정의하고 난리인데 끝나고 난 뒤에 저녁을 먹는데 다들 너무 친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인간이 아니 이선배 뭐 표리부동도 유분수직에 뭐 아까는 그렇게 죽을 때 싸우다가 이렇게 친해지나 그런데 그게요 다반사입니다. 또 하나는 저는 그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고 협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뭐 호통을 치든 또는 비판을 하든 간에 하고 난 뒤에 사석에서 아우 내가 좀 지멘찮은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다만 근데 문제는 본론 이게 본질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기사를 써가지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야당 의원을 갖다가 조금 도덕적으로 비아냥거리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이 기사는 재밌는 기사로 끝나야지 여기에 너무 의미를 두는 건 좋지 않다. 그리고 아까 야당 여당의 전투력이 했는데 정말 과거에 야당 민주당 의원들이 80명 정도밖에 안 됐지만 거의 3명의 장관을 초대 장관들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때 하는 걸 보면 이분들이 우리는 그때 이해 못했지만 야당은 이렇게 또 비판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이든 바른정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저는 비판할 건 하되 다만 어떤 검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난 정부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서로 또 궤가 다르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강경화 후보자,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역시 의혹이 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영상으로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아는 은사께서 그 주소지를 소개해 주셔서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었고 그리고 아이가 이화여고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주소지에 누가 사는지 소유주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외교는 신뢰가 생명인데 과연 거짓말 의혹을 갖고 있는 분이 외교의 수장이 될 수 있겠는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 전입과 거짓 해명, 증여세 늑장 납부, 딸이 창업한 회사에 강 후보자의 부하 직원이 투자한 것을 비롯해 의혹은 갈수록 태산입니다. 자격 없는 후보자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져서 오늘 주간에 어제 이미 좀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강 후보자 측에서 해명 자료를 낸 부분이 있는 게 바로 이제 뭐 증여세를 내지 않았던 부분, 콘도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관련한 의혹은 법률적인 또 지식이 좀 필요하니까 손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의혹은 무엇이고 해명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네, 강경화 후보자의 배우자죠. 배우자가 콘도를 이제 인수를 합니다. 이제 해운대에 있는 콘도인데요. 그런데 이거를 인수할 때 단독으로 개인 명의로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그 딸과 함께 공동 명의로 이제 그 인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혹시 그게 딸 이름만 절반 정도 지분을 주면서 이게 혹시 불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증여하는 목적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고요. 또한 그 과정에서 세금도 탈루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경화 후보 측이 이야기했는데요. 증여세가 탈루된 것은 맞다. 하지만 이거는 딸과 이제 딸의 그 아버지가 한 것이지 강경화 후보자가 직접 개입된 거는 아니다. 그리고 또한 목적 자체가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뭐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 콘도를 단독 명의로 인수할 수가 없었고 관련 변경에 따라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인수하여 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편법으로 딸과 함께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증여된 건 없고 오히려 그 금전은 다 회수했다라고 하는 그런 해명을 했는데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테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러한 해명은 이제 외교부에서 낸 것이고 또한 또 이제 그 배우자가 한 것이거든요. 강경화 후보자가 직접 본인의 힘으로 어떻게 해명할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 공동 명의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명의를 한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을 한 게 맞는데, 뭐 나중에 차후에 뭐 소위 말해서 이득을 본 부분이 없다라는 해명인 것 같은데요.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제가 정확히 그 당시에 그런 그 관련 법령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강경화 후보자 측에서는 뭐 누구든지 간에 단독으로 인수할 수 없고 2명 이상이어야만 인수할 수 있었다. 법의 요건이 그랬다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상당 부분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그 부분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 배우자, 강경화 후보자의 배우자 혼자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당시에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 전 소유자나 부동산 업자가 권유해서 그걸 따랐다라고 한다면 또 문제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단순히 해운대 콘도 2억 6천만 원에 대한 이 증여세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어떤 게 불거졌습니까? 거제도 집을 샀는데 이거는 정말 배우자나 뭐 강경화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딸만을 위해서 집을 사준 겁니다. 2딸의 명의로 사줬는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후보자로 지명되니까 그 증여세를 뒤늦게 납부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탈루 의혹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탈루를 했다가 뒤늦게 낸 것이고 추가로 지금 해운대 콘도 논란도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5개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에 임명하면 안 되는 그게 위장 전입, 탈루 의혹, 부동산 투기 등등인데 지금 강경화 후보자의 가족은 그중에서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탈루 의혹까지 3개가 지금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플러스 저는 거짓말 의혹도 있는 게 남편분이 이제 그 위장 전입한 데 대해서 친척집에 갔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이화여고 교장선생님의 명의였다. 그렇다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버님 배우자도 연세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당시에 교직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딸이 학교를 가는데 그게 친척집인지 누구 집인지도 몰랐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정황의 사정을 보면 알겠습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도덕성 문제에서 어쨌든 논란이 상당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전 의원 말씀 듣겠습니다. 뭐 사실 이제 청문회가 나중에까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번 주에 가장 그 이슈가 될 게 이제 강경화 후보자의 청문회일 것 같은데요. 계속적인 이슈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두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다만 현재까지는 일단 해명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국민 감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또 워낙 오랜 기간 해외에 거주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좀 미비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이제 외교부에 청문회를 준비하는 게 구성돼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좀 답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강경화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늘 수요일입니다. 관련해서 계속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파이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